이거 없습니까? 교감 선생님이 다 하시네. 정신이 없어. 아, 주차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일단 제가 이철 의원님을 강의할 수는 없는데, 예, 뭐 준비되는 때까지 제가 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어쩌다 보니 코가 끼어가지고 5, 6년째 개강 아니면 종강대 온 것 같습니다. 지난기는 종강대 와서 뒤풀이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약간 멤버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 제가 희망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잔뜩 절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알려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라는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출연은 하지만 저보고 이제 코너를 하라고 꼬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돈 좀 벌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특히 유튜브에 가니까 좀 자꾸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음모이론을 뭔가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고 싶어하고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유혹에 저도 모르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 안식년 중입니다. 8월까지 하고 돌아가면 딱 5년 남는데요. 그 뒤에 은퇴하고 나면 저도 생계를 위해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진실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이미 진실의 힘은 다 사라지고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해석은 다를 수 있고 인생관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진영이 나눠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년 임기를 마치면서, 사실 제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미국에 그 취임식 할 때, 물론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취임식 바깥에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저력이 있구나에 엄청 부러워하고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도 실망했고, 미국이 뽑은 사람은 흑인이 아니라 흑인을 닮은 백인이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마지막 평가 중에요,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소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는 소통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자기가 8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서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소통은 진영을 넘는 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도 진영이 반대에 있어도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타당한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바뀌어야 되고 동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가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이 되고 반대쪽에서는 진실을 해도 거짓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정부, 아마 살아내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절망, 비관인데요. 그래도 무도하고 교만한 정치가들은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심판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국가가 강한 나라가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가, 집단이 우월한 그러한 배경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부터, 그리고 우리는 신분사회를 지나서 식민지를 겪었고요,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국가기구가 항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검찰, 지금 다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군림하는 구조를 우리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국가가 선을 넘을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학부터 촛불까지. 저는 그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중국도요,
국가 위주주의지고 일본도 국가주의지고. 그런데 불만은 있어도 뒤집지를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우린 뒤집습니다. 저는 그 저력을 믿습니다.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너무 존경하는 분들께서 제 강의를 자꾸 띄워주셔서 저 부담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아는 한 지금 세계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모양새고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틀을, 그래서 아마 제가 개강에 강의를 만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즘 채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50개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면 한 오원영 씨가 5개 채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뭐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다, 듣고 싶다, 해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역사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갖가지 역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항상 긴 세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고, 자기만 손해보고, 이전 세대도 좋았고 다음 세대도 좋았는데 내 시대만 좀 불안하고 과도적이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본능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전문가로 봐도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는 제가 공부한 시기에 지금 살아있는, 저도 이번 달에 환갑인데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변을 앞두고 이미 격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대격변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된 것보다 저는 더 큰 변화가 앞에 놓여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찾아내자면 가장 가까운 건 어쩌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또는 2차 대전 직후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점은 1991년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끝점은,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어넣으려다가 이걸 집어넣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점입니다. 시작점은 소련의 붕괴. 이 시기를 우리는 몇 가지 이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 제너레이션이죠. 30년. 남짓이니까 31년 정도. 하나는 가장 쉬운 건 탈냉전입니다. 그 전에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이념 대결을 했고 핵의 공포 시대를 살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피해자고 남북이 분단된 이유가 바로 그 냉전이었습니다. 이렇게 70년 이상 휴전 상태인 나라가 역사에서도 없었고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근데 탈냉전은 향후 30년간 우리가 맞이한 대외 환경 중에는 그래도 가장 양호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양호했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60년대, 70년대 시작했지만 꼭 피운 것은 이 30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도 많았지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세계화라는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물론 불평등을 낳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했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유무역이라든지 민주주의, 지금 윤 대통령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긴 합니다. 그 세계화를 적어도 국제기구와 또는 그것이 위선적이긴 하지만 국가끼리 협력하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되려는 노력까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팍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팍스라는 말은 PAX인데요, 라틴어인데요, 피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의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
한 나라가 아주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했을 때는, 도전자가 없었을 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불렀고, 중간에 스페인이 제국을 이뤘을 때는 팍스 에스파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을 때는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입니다. 물론 미국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세계 1위의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그보다 그전 이미 1900년 1년부터 그 시대의 통계에서 이미 미국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그 강력한 2위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키워드. 자, 이걸 종합하면 뭐냐?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가끼리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주요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요한 다른 첫 번째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질서가 약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세계화와 정반대되는 말이 바로 파편화입니다. 세계화를 영어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면 파편화는 프래그멘테이션, 다 파편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정확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각자도생. 네. 국가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보다 내 것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여기고 그런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자, 주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과거에 나름의 위선도 가지고 있던 위선도 벗어던지고 자기 것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 그런 실상들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전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는 혐중을 불러일으키고 중국은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한국도 혐일과 혐중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은 반중정설, 중국은 반미정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정권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호전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파시즘으로 가기 가장 좋습니다. 히틀러가 바로 사용했던 것이 그거였고 트럼프가 사용했던 게 그것이고 시진핑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고 지금 윤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녹음하시는 거 아니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나 세계화가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약화됐고 호전적 민족주의. 여러분 보시면 WTO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WTO를 죽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보호무역주를 하니까. 그러면 WTO가 미국의 규칙을 어긴 미국을 벌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WTO를 죽여버렸습니다. IMF가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였는데 지금 존재감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WHO는 뭡니까? 보건기구죠. 지난 3년 동안 가장 조롱을 받았던 국제기구가 WHO입니다. 더 이상 국제기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엔조차도 뭔 일을 하는지 모르죠. 과거에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기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막지 못합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IS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도 유엔은 조금도 할 수 못합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있을 때도 북한 한번 방문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유엔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확실히 극복하지 못하고 혼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국제기구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 보면 이제 전쟁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그래서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은 다시 러시아의 전쟁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탈냉전 다음에 무슨 시대? 신문이나 벌써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뭐였습니까? 신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과 소련 대신에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세계를 양분해서. 근데 저는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탈냉전이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냉전으로 갔다는 것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신냉전으로 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가 과거의 냉전처럼 완벽한 진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미국과 소련, 한국과 북한, 동유럽과 서유럽이 따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쪽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핵무기가 무서웠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공포는 있었으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다릅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국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난 30년 동안 막아왔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도 중국이 다 떠안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웠던 지난해 말고 2021년요. 2022년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으르렁거리고 진영을 나눈다 그랬는데 미국은 중국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도 중국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유럽은요? 중국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두려워서 중국을 배제하는데 스스로도 중국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은 분명히 냉전처럼 보이고 지금 한미를 묶어서 북중도와 냉전을 나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유럽이 반쪽으로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라는 유통업체가 한국에 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비싸야 되고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월마트는 싸긴 한데 막 디스플레이 엉망을 해놓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가장 많이 갔던 그리고 유학 생활에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의 살다시피 했던 곳이 바로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는 굉장히 독특한 미국의 기업입니다. IT 기업 아마존, 애플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 중에 피고용인이 직업을 창출하는 넘버원 기업이 바로 월마트입니다. 우리처럼 땅이 작지 않으니까 미국은 전국을 커버하는 유통업체가 월마트가 거의 유일합니다. 생필품을 팝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의 생명수 같은 기업입니다. 제가 월마트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월마트에 들어있는 물건의 60% 많을 때는 70%가 어딜까요? Made in China. 미국이 트럼프부터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와라. 미국이 이제 모든 제조업을 생산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벌이고 바이든이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함이지 세계를 반으로 자를 수 없다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먼저 신냉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결론과 같습니다. 미국이 보냈다고 미국이 더 밉니다. 그럼 우리 나가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미국은 없어요. 우리만 나가서 신냉전에 돌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뒤에서 여러분 우리한테 배터리 보조금 우리 배터리 공장 했죠. 최근에 포드가 중국과 배터리 계약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중국 공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고 자기 뒤에서 손잡았어. 왜? 자기를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찾지 않고 지금 앞장서서 이념에 돌격돼 선봉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시대를 잇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 질서를 잘 보기 위한 두 개의 안경이라고 할까, 안경의 두 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뉴노멀입니다. 어디선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해석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그냥 번역하면 새로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안한 거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그리고 국제 협력 질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불경기가 호경기가 되고, 기후가 파괴됐다가 다시 정상이 되고,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자 우리의 시스템의 법칙이었습니다. 과도기가 다시 안정을 찾고 새로운 이 체제가 가면 다음 체제가 오고, 냉전이 가면 탈냉전 체제가 왔는데 탈냉전 다음에는 뭐가 올 거냐? 자, 기후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못 되돌린다잖아요. 회복 불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는 국제 질서도 회복 불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상으로 옮겨가는 게 뉴노멀이 아니고요, 비정상이 마치 정상처럼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제가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저도 민주주의를 가장 지지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전 인류가요,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양적인 민주주의는 인류가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 수반이 된 다음에, 수상이 된 다음에 권위주의로 가죠. 국민을 무시하죠. 국회를, 의회를 무시하는 정권들이 전 세계로 유행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자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소득 격차입니다. 빈부 격차입니다. 조물주의의 건물주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의 세계 1위인 미국의 부, 미국은 세계 한 25%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세계 4분의 1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의 60%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5개의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도 다 파괴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자본주의를 버리고 다시 사회주의로 가야 하느냐? 뭐 일부는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망가뜨리고 복지국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공한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의 제도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부터 흔들리는데 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 그래서 두 번째 렌즈는 탈진실이라는 렌즈입니다. 자, 대안이 보이지 않고 다음 시대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 제가 그래서 아까 오원영 씨가 저렇게 자주 보이는 것도 국제 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가 저렇게 많아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와 무관하지, 이 뉴노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자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배우, 이 덩치 큰 배우 마동석. 예. 마동석 앞에서 분노를 조절할지 몰라야 그게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탈진실인데요. 한마디로 진실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라는 말이 탈진실입니다. 이거는요, 조금 전에 제가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영국이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나왔을 때 2016년에 옥스포드라는 여러분 사전회사 아시죠? 옥스포드는 1년이 지나면 연말에 꼭 그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뽑는데 2016년에 옥스포드가 뽑았던 키워드가 바로 탈지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유럽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 탈진 시대의 화신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 몇 번 할까요? 이걸 통계를 내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21번. 혼자서 친구들 빼고요. 공식적으로 그가 4년 동안 하루 평균 21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 장이라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것이 통하는 시대를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공부했어라기보다는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탈진실의 시대를 몸으로 체화하고 몸으로 알게 된 거죠. 트럼프는요, 통틀어 4년 동안 35%에서 45%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낮아질 때는 나중에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도 50%를 넘고자 하는 노력도 안 했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될 생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똘똘한 충성스러운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자 30%만 있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그게 통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재선에 실패한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성이라고 보였으면 절대로 안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라도 뭔가로 하는, 꼭 그걸 못 막아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고 코로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패배했죠. 그죠? 결과가 나올 때 며칠씩 걸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이 탈진심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은 선동가가,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여기에 진실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선동꾼과 거짓말장이 그리고 음모론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팩트보다는 페이크. 미중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대 속에서 미중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군사충 5가지 영역에서 미중이 지금 충돌하거나 충돌했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5개의 글로벌한 무대에서 붙는 영역을 말합니다. 무역은 트럼프 때 25% 관세 전쟁을 했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위에 군사 충돌은 아직까지 주요 군사 충돌은 없었습니다. 무력 시위는 서로 있었습니다. 무력 충돌의 후보지가 떠오르는 것이 대만, 한반도, 그리고 남중국해입니다. 들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입니다. 여러분, 이 통화가 환율이 바로 일본을 한 방에 날려버린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일본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달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가 199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였는데 지금 중국보다 더 요란하게 일본이 몰려온다, 토요타가 침공한다, 일본 주식회사가 뉴스윅이나 타임지에서 수시로 올라온 것을 제가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로 한 방으로 날렸냐면 바로 환율 공격으로 한 방에 날렸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가 저렇게 휘청거리는 게 바로 저때 공격에서 시작됐고 뒤에 반도체를 공격해서 오늘날 일본이 맥을 못 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배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체제 가치입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우리 정부를 앞세워가지고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가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술은요 바로 AI와 미래 산업에 관한 늘 그랬습니다.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패권을 가집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는 중국의 부상의 사다리와 같다. 그래서 미국은 그 반도체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를 선봉대와 돌격대로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봐주시면 숫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글자가 아마 깨졌으면 말씀. 밑에 왼쪽 밑에 미국 밑에는 60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중국 밑에는 120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 편, 중국 편 다 끌어모으면 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우방국과 동맹이 먼저 나오죠. 동맹국과 우방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끌어모으면 한 6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저 중에는 한 40개의 동맹국이 있습니다. 유럽, 나토,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맹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럼 우방국은 뭐냐? 사우디, 요즘 좀 말 안 듣죠? 인도, 인도네시아, UAE 이런 같은 국가들은 우방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멕시코 같은 국가들도 있고, 물론 남미에서는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과 사이가 나쁘지만 또 우파 정부가 있으면 미국과 우방국이 됩니다. 그래서 60개 좀 넘습니다. 120은요? 제가 저 위에는 110여개인데요. 이미 제가 한두 달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미 120을 넘었더라고요.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2배 숫자. 그래서요, 미국이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랑 말 붙이는 거죠.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했을 때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유엔에서 자유는 가치가 유엔의 가치가 아닙니다. 유엔의 가치는 평화고요. 만약에 체제와 다른다면 유엔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체제와 문화가 다른 국가, 체제가 다른 국가를 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유엔을 만들면 몇 나라 쫓아낼 것 같습니다. 유엔이 193개국입니다. 회원국이. 전 국가 유엔 가입 안 한 국가까지 합치면 250개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193개 중에 40개국 정도 남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에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60과 120이 미국과 소련처럼 딴 국가들이 아닙니다. 저기에 교집합, 다시 말해서 미국 쪽에도 속하고 중국 쪽에도 속하는 국가가 저기에서 수십 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불규정적입니다. 미국과는 최상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우리가 약 26% 정도의 우리나라 무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세안 국가도 있고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소련의 냉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아까는 전 세계에서 5개 아닌 영역에서,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항할 만큼의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엄살이 아니에요. 저는 엄살을 보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타임라인이 다릅니다. 중국은 이것을 길게 봐서 미국을 이긴다는 뜻인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시면 뒤에 배경을 보시면 중국의 전체 전략은 우리가 1대1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부딪히고 겹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까 마치 교집합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아까 120과 60처럼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아시아고, 특히 아시아의 4가지 지점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최전선입니다. 제일 위에 한반도, 또 한반도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분단을 일으켰던 그 냉전처럼. 그 밑에 동중국해입니다. 그 밑에 대만 양안입니다.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미국과 중국은요 저렇게 으르렁거려도 절대로 전면전으로 충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 4개 지점을 통해서 서로 향후에 간을 보거나 찔러보거나 경고하는 것으로 사용할 지점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전쟁 안 하는 건 다행인데 향후에 지들은 안 붙고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시켜서 상대방을 간보거나 찔러보거나 또는 경고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충돌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과 중국이 향후에 누가 이길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대놓고.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힐까?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30년, 어떤 사람은 200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향후, 저는 짧게 볼게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0년으로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30년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3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힐 수 없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맞닥뜨린 도전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은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유일한 국가입니다. 모든 걸 만들, 물론 품질은 보장하지 못해요. 미국이 막아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커트 캠퍼리라는 뒤에 나올 텐데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하고 제가 비공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작년이네. 제가 도발적으로 도전을 하듯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착각하는 게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봉쇄되지 않는 나라다. 이란하고 북한도 제재로 못 무너뜨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를 해서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치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고요,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 2개 합치잖아요. 때리는 사람이 아픕니다. 우리가 똑같이 북한의 개성공단 때려서 제재 우리 팔이 아팠잖아요. 우리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들 국가는요 제재와 봉쇄와 견딤의 국가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해서 거의 갤럭시나 애플폰처럼 만들었던 중국의 스마트폰이 옛날에 벽돌로 돌아가도요 중국은 벽돌 끊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끝까지 가면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때리다가 유럽이 아프잖아요. 전략적으로 미국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견딘다. 제가 타임라인이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못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을 초월할 수 없지만 길게 보면 미국은 지는 애이고 자기들은 뜯는 애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이긴다는 뜻까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견디는 쪽에는 한 표를 던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중국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요소수 사태. 여러분 사드 때는 일부러 제재를 했지만 요소수는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하려고 생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요소수 사태 났을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 중에 1050개가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75%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수는 550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소수나,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 세계 강국인데 원료는 99% 중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국 쪽에 올인해가지고 중국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중국의 제일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힐 수 없다. 두 번째 불가능한 시나리오. 중국도 미국을 초월할 수 없다. 30년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질 수 없다. 협력적 자세로 돌아갈 수 없다. 상하이에서 핑퐁 외교로 가까워졌던 것이 재현은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키신저는 바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보란 뜻이 아니라 키신저 말 듣고 중국을 미국 시스템을 끌어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 다 틀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키워놓은 것은 키신저 같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개싸움이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소모전을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갈등을 저 4개 지점에서 발산시키거나 전가시킬 겁니다. 전 세계는 미중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화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4개 지점이 바로 이들의 패권 갈등을 다 받아내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잘 보실까요?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대만을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대만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직접 충돌과도 같아집니다. 그렇죠? 미국이 요새 2027년 프레임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2020년? 그 프레임이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무력 공격을 한다고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이거 프레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제3연임을 했고, 시진핑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경제를 일으킨 덩샤오핑에 이어서 통일을 이룬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 맞는 말인데 미국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시 나이를 짠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중국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중국의 위험도를 과장시켜서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작년 12월에 일본이 중요한 안보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반격 능력, 선제 타격 능력을, 그러니까 자위대가 아니라 공격 능력을 확보한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2027년까지 일본이 군사비를 2배로 늘린다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집니다. 세계 3위의 군사비를 쓰는 나라가 됩니다. 왜? 불과 4년입니다. 4년 만에 더블링하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험도를 끌어올려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그게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켜서 미국은 전위대로 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충돌이 나도 별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역시 4개 중에 미국과 중국이 제일 입맛 다시면서 찔러보고 경고하고 활용하기 좋은 땅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또 한반도입니다. 왜? 분단 구조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참 이건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죠. 독일은 전범 국가니까 반으로 갈라가지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반으로 잘라야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든 것처럼 미국이 주도를 했고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가면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고 분단이 되어 왔다. 이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제일 활용하기 좋고 활용도가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여기서 중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 아니면 사이가 나쁠 때? 나쁠 때겠죠. 나쁘면 여기에 완충지대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북한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지금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미중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미러가 사이가 좋았을 때는 같이 북한의 핵을 제재했죠. 근데 지금 사이가 나쁘니까 제재가 완전히 무산된 거죠.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뒷배가 생긴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미중이 우리한테 갈등을 가장 적게 그리고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남북이 적어도 긴장 구조가 아니라 대결 구조가 아니라 친할 때는 미중이 우리를 별로 이용해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한반도의 리스크를 관리해야죠. 특히 미중이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치고받고 하고 그 갈등을 모조리 퍼부을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시대화 해야 되겠죠. 통일이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같이 선제타격 얘기하고 압도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2017년에 전쟁 위기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서슬프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한반도에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제 공격을 얘기하고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새 방송 나갈 때 생방송일 때 약간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욕할까 봐요. 혹시 방송에 욕할까 봐요. 제가 요새 이렇게 앵커들 만나면 요새 분이 많아지셨어요. 많이 흥분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나가서 혹시 또 욕 한마디 인생 나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미국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뭘 원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은 아까 제가 커트 캠블한테 도발적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백악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조정관이라는 긴 이름인데 한마디로 중국 대중 전략을 총괄하는 총책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이 미국의 전략을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삼성전자들은 다 아십니다. 비스포크. 이게 뭐냐면 맞춤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소련은 따로 살았으니까 그냥 나토로 붙고 우리 따로 살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걸 중국을 어떻게 떨쳐낼까 하다 보니까 공안한 것이 하나하나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중국을 괴롭히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만든 거에는 미국이 기대하는 국가들이 핵심 국가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오크스라고요. 저작년에 저거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호주? 참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AU는 호주고요. UK는 영국이고 US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동맹인데 미영은 원래 동맹이었으니까 호주를 동맹으로 넣으면서 3자 동맹을 만들면서 여기의 핵심은 어딜까요? 호주입니다. 호주한테 뭘 줬죠? 원자력 핵잠수함을 줬습니다. 그것도 프랑스가 빡쳤습니다. 프랑스가 디젤을 수조 원어치를 계약했는데 계약 파기하고 미국이 핵잠수함 원래 핵잠수함은 이양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었는데 급하니까 중국 때문에 호주를 원자력 핵잠수함을 주고 중국을 대항하라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 내역은 이거는 코드죠. 윤 정부가 그렇게 가입하고 싶어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저기는 핵심 국가가 어딜까요? 자, 코드는 어디에 듭니까? 미국, 호주, 일본, 인도입니다.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윤 정부가 했는데 미국의 핵심은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 국가냐면요. 인도는 중국의 완벽한 대체품이다. 이겁니다. 미국에게 인도는 중국의 완벽한 대체품이다. 자, 원래 인구도 추월했어요. 인도가 세계 1위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들이 말하는 미국식 서방식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앞에 턱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나봅니다. 최고죠. 근데 뭔지 아세요? 인도가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얘기 안 나오죠. 미국에서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인도가 말을 안 되는 거죠. 인도는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인도 이번에 외교하는 거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자 급할 때 가지기 위해서 코드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코드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작동해야지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 수 없다고 딱 얘기하고 미국이 대러 경제 제재할 때도 쏙 빠져가지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세계 유가의 시장 유가의 3분의 1로 표준 관리하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습니다. 푸틴 만나서는 전쟁 만들라고 호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무게인데 못하잖아요. 유엔에서 자유와 진영을 나눠서 그 자유를 얘기할 게 아니고요. 미국 신냉전 부추기는 미국한테 호통치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라고 러시아한테 호통치는 정도의 나라가 됐는데 인도보다 못하죠. 자, 우리는 어딜까요? 이겁니다. 미국이 열을 말하는 건 IPEF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그거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미일 동맹입니다. 자,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저기는 현재 13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국이 중심입니다. 대만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자. 바이든이 자기의 대외교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저거 말도 안 되는 소식. 미국이 외교로 뭘 하겠다고요? 자기 나라의 중산층의 이득이 되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이름을 가진 대외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미국의 중산층도 한국처럼 붕괴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려면 왜 저렇게 됐냐 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러스트 벨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죠 이제. 이게 녹이 쓴 지역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옛날에 포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미국을 부흥시킨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공장들이 바로 미국의 오늘날의 미국의 슈퍼파워를 이룬 바로 그곳이 뭐예요? 지금은 녹이 슬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 아까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미국의 선거상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한 주에서 많은 주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미국의 승부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왜 이 지역이 승부수를 갖게 됐냐면 자, 노동자는요 민주당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노동자는 최근까지는 민주당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저때 힐러리한테 덕을 돌립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칵테일 레프트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좌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고층 호텔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하는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서서 트럼프를 찍어서 트럼프가 된 겁니다. 근데 4년을 겪어보니까 트럼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기가 바뀌어서 그 며칠간의 역전극을 부르면서 바이든이 겨우 됐죠. 그래서 바이든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년의 선거도 어디가 결정한다? 저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저 러스트를 벗겨내야 이긴다.
그럼 러스트를 100개 내는 게 뭐예요? 그럼 저 100개 내고 다시 자동차 또 뭐 기계 조선 아니죠. 미래의 먹거리. 그게 뭐냐? 바로 BBC입니다. 바이오. BBC 미국의 방송국을 이름 땅이 냈는데 참 좋게 외우기 좋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 BBC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일자리를 창조해 저기서 승부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는 곧 다음 정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바로 이 BBC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중국을 주저앉힐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중산층을 일으킬 수 있는 묘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바이든은 저기에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걸 다시 제조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죠. 그런 사이 집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미국에 투자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BBC를 전 세계에서 모두 선두권이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나갔고요. 일본은 반도체 장비 정도, 우리한테 괴롭혔던 장비 정도. 독일도 바이오만 있지 칩, 반도체 꽝입니다. 대만 그냥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배터리, 칩. 미국이 아예 바이든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지정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최고 선두 분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유는 대강 만나고 누굴 다 만나고 다녔어요. BBC 기업들 투자 다 받았죠. 자, 근데 바로 이 뒤통수 바로 때렸습니다. 두 개. 그 많은 투자를 받고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뭡니까? 한국을 배터리 보조금 7,500불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며칠 전 나온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자, 보실까요? 한국의 5대 그룹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받아낸 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 지원법이요. 세 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과 이익 환수. 많이 듣던 얘기죠. 한국이 삼성이 많이 벌면 75%까지 다 토해내요. 아무리 해서 이익을 남겨 다 토해. 그게 무슨 시장 원리입니까? 두 번째, 한국 기업의 그러니까 현지 공장의 생산 시설의 접근권을 달라. 참 무슨 세상에 뭐냐면 삼성 기술 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생산 시설에 미국이 들어가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보조금 받으려면 보조금 양은 꽤 됩니다. 세 번째 독소조, 중국에 추가 투자할 수 없다. 보조금 받고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 중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다 빼게 됩니다. 지금 삼성이 수십조를 들어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걸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비도 못 드립니다. 그냥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걸 발표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향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 거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삼성이 안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취약점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입니다. 장비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지만 치명적 아킬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정부가 중간에 들어가서 조건을 따지고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크지만 바이든 정부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원천 기술 가지고 압박하는데 장비 안 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대신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우리가 제외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또는 저 독소 조항은 없애야 된다. 라고 딜을 했었어야 합니다. 일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외교인데 일본한테 다 줘놓고 일본의 조치를 기대한다. 호만. 미국한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저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사정을 봐주겠지. 절대 안 봐줍니다.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은 권력이 걸린 사활이 걸린 안 줍니다. 바이든이 작년에 11월에 거의 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믿기를 바로 IRA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척 할 겁니다. 조금 경감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달에 국빈 방문으로 얼르고 달려서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또 욕 나오려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길게 끈기있게 간다. 우린 버틴다. 자, 그래서 이건 중국의 고위관리가 저한테 직접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먹는 거예요.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합니다. 자기는 맷집에 자신 있다. 때리다가 지치면 우리가 나중에 이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교체 시기는 중국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200년 걸립니다.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자, 만약에 예상이 미국이 승리한다면 지금의 윤 정부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한 5년 후에 미국이 승리한다면 그게 올인하더라도 약간 충격은 있더라도 그건 옳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년이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프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서방 언론이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 외교광장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1주년 세미나를 했습니다.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들 몇 명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은 8대1 정도 된다. 우크라이나 측 피해가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어디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잖아요. 미국과 유럽은 자기들 안 들어가면서 계속 연료만 되고 있죠. 그 연료를 가지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이미 5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까? 잘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동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입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지아, 그리고 헤르손 이렇게 여기인데요. 크리미아는 2014년에 점령한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땅입니다. 요즘은 러시아가 저거 플러스 알파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다 수복하는 걸 원하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들 땅이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지쳤을 때는 누구 안으로 타결이 될까? 러시아. 이게 비극입니다. 마치. 그래서 당시에 이스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군사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말이 한국적 해법이에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3년 1개월 2일을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천 상륙작 주고 145 때 다 1년에 일어났다는 거죠. 나머지 2년 동안은 우리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쪽에서 휴전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무수히 죽어갔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도 나서고 유럽도 나서서 지금 협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분이 있고 침략자 러시아를 응징해야 하고 유럽과 전 세계의 우방국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공격용 무기를 주지 않고 사람을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옳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젤렌스키를 윽박질러서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3월 4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적어도 내년 4월까지 갈 것이고요. 저는 또 우리나라처럼 1년은 최소한 1년은 더 간다. 앞으로 2년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전쟁이 끝난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요?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니 혼자 싸워라.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이미 조금씩 지쳐가는데 명분까지 없어질 때 우크라이나는 분단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러시아는 저걸 다 정복하지 않을까요? 정복하면 다시 나토군과 맞닿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전략 실패로 몇 군데 실수를 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을 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러시아가 유리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제가 비난받습니다. 러시아를 너무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긴다고 했던 서방 언론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비슷하게 보고합니다. 불리하다고 보고합니다. 이거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국가의 숫자입니다. 우리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41, 48, 30. 141개국은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에서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던 국가의 총합이 141개국입니다. 거의 모든 의미 있는 국가들은 다 찬성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뭐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8개국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뭘까요?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숫자입니다. 인도 빠져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빠져버렸습니다. 아시아에는 4나라밖에 안 남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 외에는 전부 대러 경제 제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30일은요, 러시아에게 군수품을 제공하는 나라의 숫자입니다. 거의 다 나토국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군수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48개국에 속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끈끈어졌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러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깨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발다이라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키예프라는 곳의 원장이 질문했었습니다. 그걸 받는 푸틴이 바로 대답한 거 기억하시는 신문에, 한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끝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북한한테 무기를 지원하거나 핵기술을 주면 좋겠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부터는 추측입니다. 미국이, 이거는 중앙일보가 작년 6월인가 보도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무기예요. 근데 그 전에 젤렌스키가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우리 무기를 지적하면서 방공표와 탱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어려우면, 직접 어려우면 우회 수출, 미국이나 캐나다나 폴란드나 체코를 무기 세탁을 주문하는, 우회해서 주라. 중앙일보가 아는데 러시아가 모를까요? 그리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계약했죠. 미국에 10만 발 탄환 줬죠. 그거 다 러시아로, 저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저는 이건 정보를 들은 겁니다. 한글, 포탄에 쓴 한글을 지우는 작업을 수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전쟁에 우리의 살상무기가 들어가는 것에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미국에 팔 때, 폴란드에 팔 때 반드시 사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3자 이전 금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했는데 다른 데 가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무기 판매 계약서 중에 기본이 뭐냐? 최기본이 뭐냐? 제3자 이전 금지인데 그거 내 나라 그러면 안 내놓겠지만요. 저는 거기에 체크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는 푸틴은 나쁜 놈이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면요 90% 밑에 떨어진 적이에요. 거의 사랑하는 수준. 초코파이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초코파이는 1세대입니다. 지금은 도시락면, 팔도 도시락면이 1년에 6억 2천 개씩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꽂혀가지고. 한류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가 갑자기 유럽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폰이, 삼성 갤럭시 폰이 애플판한테 완성을 거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렇죠?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냐?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미국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게 옳은가? 근데 이 정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작년에 강의할 때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저 신남방, 신북방이라는 것을 기안했고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이 저입니다. 저 신남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왜 그때 신남방, 신북방을 만들었냐면 1대1로도 자기 편을 삼으려고 중국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전략으로 둘 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다 쌍무시하고요. 작년 11월에 발표한 한국의 대외 전략이 미국의 복사판입니다. 한국판 인대 전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단 1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다 워딩과 단어와 문법과 개념을 다 가져와서 이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는 지난 정부는 연결시키려고 했죠. 자, 보시면 우리는 반도 국가니까 대륙 국가이기도 하고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인도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정한 겁니다. 어디로 정한 겁니까? 해양 세력. 여러분 인도태평양에 대륙이 없죠. 지금 대륙 학교인데 인도태평양에 어디가 대륙이 있습니까? 인도양과 태평양밖에 없어요. 거기 대륙은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이라는 해양 전략에 올라탄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역으로 대륙 세력과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상 어떻게 됩니까? 여기 타는 순간 우리는 전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한미일이 묶이면 묶일수록 북중로와 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일을 묶는 이유가 북한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안보협력이 필수다.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일본이 도움이 된다 칩시다. 도움이 되는 점도 있으니까요. 우방국 하나 들었는데 적대국 2개가 들었나요? 러시아와 중국. 북한만, 한미동맹이 북한만 억지하다가 일본을 들이는 순간에 북중로가 다 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또 그 인태 전략을 하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프놈펜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3자 공동성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11월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김현정 뉴스소에 가가지고 제가 프놈펜 저걸 하는 걸 보고 그 다음날 난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저게 한국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짓이다. 될 수 있다.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난 모르겠다. 왜? 그때 당시에 기자도 데려가지 않았고요. 보도자료만 냈고요. 국회에 와서 설명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저게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미라카스입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태 전략을 선택했고요. 12월에 아까 말했던 일본 가기의 3대 안보 문서를 고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7년까지 2배를 만들고 반격 능력이라는 건 말이 거짓말이죠. 바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늘상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남쪽에만 속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할 때는 한국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은 필요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강제동원입니다. 이 강제동원은요, 미국의 수건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해법을. 잘 보십시오. 3월 6일 날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밤 시간입니다. 미국 사람들 밤에 일 안 해요. 근데 그날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적 결정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다가 블링컨 국무장관에다가 여기 주한 미대서까지 거의 동시간대에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스스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배후다. 미국이 배후다. 저는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이게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묶으려고 했던 것은 레이건 부시같이 공화당이었습니다. 레이건이 1980년대 초에 전두환과 낙하소내를 묶어가지고 하려고 했고요. 결국 제대로 안 됐습니다. 9.11 이후에 부시 아들 부시가 고이즈미 데리고 하려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게 이번에는 극우 정부, 공화당 정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상대적 진보인 민주당이 가치와 과거사와 인권을 얘기하는 민주당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가 있었죠. 2015년 웬디 셔먼의 망을 기억하십니까? 웬디 셔먼이 한국 사람들은 왜 과거만 보고 미래를 보지 않느냐고 망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안보 가이드라인을 고쳤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위안부 합의까지 갔죠. 그때 오바마였고 오바마는 그때 외교를 누구한테 다 맡겼냐? 바이든은 이번에 마침내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죠. 구토가 날 정도로 위선적인 거지만 오케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것까지 좋아요. 미국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국하고 일본한테 묶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최고의 카드겠죠. 미국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 위선이 구토가 나긴 하지만 사우디의 언론인의 처형한 그것도 물론 자진무도하지만 한 명 때문에 한 나라와 2년간의 외교를 끊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수십만의 피해자가 있는 한일 간의 문제에서는 너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그 위선은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우리 정부도 비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비판해야 되지만 미국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시작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시작은 앞으로 잘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위장 시작이고요. 진짜 시작은 이제 신냉전이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하거나 바보라서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압색이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압수수색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는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늘 문제는 나쁜 놈들도 열심히 하고요. 나쁜 놈들도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위안부 합의가 뒤집어졌잖아요. 이전에는 뒤집어질 합의문을 안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그냥 다 줘버렸습니다. 뭘 뒤집어요? 정부가 바뀔 때까지 뒤집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합의문이 없습니다. 일본은 어떤 합의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엎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두 번 정권이 흔들렸죠. 이명박 때는 지소미아 추진하다가 한번 흔들렸고요. 박근혜 때는 위안부 때문에 흔들렸죠. 근데 왜 또 이럴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자기들은 정권을 건 모험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결론은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요새 MZ세대는 일본 좋아한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고 미국과 일본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계속 이 정부는 지금까지 만난 거는 30분 중국 빼놓고 다 미국하고 일본밖에 안 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존재는 사라질 거예요. 왜? 일본, 미국 만나면 되지 왜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한국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애를 썼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1년이 돼도 중국 30분 마지못해서 만난 거 외에는 다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죠. 정상이 나오는 거. 지금 또 6월에는 온대매요. 누가요? 기시다가요. 3, 4, 5, 6월까지 지금 다 채우고 있습니다. 성질나주 욕 나오겠죠? 방송하다. 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 제가 내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아니요, 더 불편해집니다. 이 나라는 미국으로 편을 정하면 좋아질 거라면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 고난의 시작입니다. 중국이요, 한국이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미국 100% 미국 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한국이 제일 때리기 좋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토에 가가지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상한 발언에 주식시장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중국의 시장에 풍요에 기대던 시대는 끝났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때 중국 외교부 성명이 뭔지 아세요? 중국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았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한중 관계의 긴밀함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공식 성명에서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무섭죠? 황구시고는 우리를 욕했지만 미국 지금 중국의 외교를 예상외로 굉장히 친척합니다. 우리한테 다행입니다. 아직은. 저는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균형 외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데요. 솔직히 균형 외교 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 정부도. 한국에서 미국을 중국과 똑같이 대접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저쪽의 프레임입니다. 윤 정부가 문 정부를 윤 정부가 어떻게 봅니까? 반미, 반일, 친북, 친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들이 반대편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이들은 친일, 친미, 반북, 반일.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잘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율적인 외교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이 될 수 있냐. 노무현 때부터 대내외적으로 계속 공격받았던 것이 바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사실 정말 균형이 아니라 한미동맹, 지금의 한미동맹은요, 우리한테 주는 손해가 이익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있고 국내 정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러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전략적으로.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아니요, 가치 외교는 가치가 없어요. 신뢰 외교를 해야죠. 저렇게 사우디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찾아가지고 증산해달라니까 싹 거절하죠. 지금 또 이란하고 손잡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인도네시아 G20 하면서 미국이 푸틴 초청하면 안 간대. 그럼 오지 마라. 그리고 초청해버렸습니다. 물론 푸틴이 나중에 안 오긴 했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도 독재자이긴 하지. 받아낼 거 다 받아요.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못한 부분이 뭐가 있어? 제일 문제는 한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남북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2017년에 전쟁 위기가 있었고 2018년에 극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실패 이후 긴 교착 상황에 갔습니다. 5년은 그래서 X, O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모품. 자,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X, 지금 X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전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북한도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고 이 정부는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환하다 그랬죠. 교환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중 관계 나빠지고 한러 관계 나빠져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괴롭히면 우리 국민이 대중이 윤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욕할까요? 중국을 욕할까요? 러시아를 욕할까요? 중국, 러시아를 욕할 겁니다. 여러분만 빼고 교환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치적 이익은 확보되지만 국가적 이익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 뉴노멀과 포스트 트루스의 선동적인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눈부릅뜨고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제가 북미 관계를 설명하면서 잘 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영화 특히 중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저기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려놓자 얘기하죠. 그런데 주로 어떻게 끝납니까? 발 뒤꿈치에 총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뒤에 누굴 숨겨놔서 총 넣는 순간 빵 쏴줘요. 이게 국제정치에서 자기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안보 딜레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총을 겨누고 있는 건 뭡니까? 서로 군비 경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총을 내려놓는 평화입니다. 근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최악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나만 내려놓는 겁니다. 또는 저쪽에서 숨겨놓는 겁니다. 같은 효과죠. 나만 내려놓거나 상대방이 숨겨놓을 수 있죠.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우리는 착각 없는 나쁜 놈이니까 네가 먼저 내려놔.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게 북한한테 먹힌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북한은 핵을 내려놓고 죽은 카다피와 핵을 내려놓고 전쟁당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먼저 내려놓으니 만무하죠. 절대 내려놓지 않죠. 또 있습니다. 저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북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북한한테 속아도 안 죽습니다. 국익이 좀 훼손되거나 쪽팔리죠. 안 죽어요. 근데 저기서 속으면 북한은 죽습니다. 누가 훨씬 더 절박하냐? 북한이.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양보입니다. 강자의 양보 없이는 절대로, 그것도 북한이 죽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기까지 절대로 이 수수께끼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아는데, 그래서 저는 비핵화는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장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특히 이 정부가 내온 담대한 구상, 스스로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손가락 오그라드는데 전혀 담대하지 않습니다. 담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담대한 양보를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이 담대한 거지, 북한이 포기하면 담대하게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더 들리죠. 비핵 개방 3천의 재발입니다.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제안을 해야 그게 담대한 무산인데, 내용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담대하게 돕겠다. 위장평화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있는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첫 번째, 악마화. 저는 이거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왜 북한을 손잡지 않을까? 북한은 때 시시때때로 미국한테 이렇게 우리하고 동맹하자. 우리가 중국 견제해줄게. 비공식 상장에 수차례 미국한테 유혹합니다. 미국이 웃기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의 악마의 정권이 계속 살아갈 것이고 북한의 주민은 계속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다고 해서 왜 도와줘야 되지?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투자할 정치적 동기가 없다. 북한 문제를 해결해도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실패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했었어야 돼요. 이거 관심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파토 낸 것도 미국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뽑은 건 아닌데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종전선언의 몇 가지 때문에 서로 삐져가지고 중간에 교착이 왔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9월 달에 평양에 가서 이걸 다시 살려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영변까지 받아냈잖아요. 근데 영변을 줬을 때 북한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믿을 겁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김정은은 자기를 진짜 큰형처럼 친형처럼 엄청나게 의지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진 데 대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육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더 안 밀고 나가셨을까요? 제가 답답한 거는 북한의 그런 환대를 받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김정은은 우리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1월 1일 날 그러니까 9.19하고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자 해서 두 개를 제시했죠. 개성, 금강산 하자고 했죠. 그런데 2월 25일까지 55일이 남았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2월 25일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개성 금강산 우리끼리 치고 나갈 것이냐. 이 논쟁이요. 저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치고 나가요. 근데 못 치고 나갔어요. 그때 논리가 뭔지 아세요? 잘 될 건 괜히 트럼프 심기 건드려가지고 잘 될 건 망치지 말자. 제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시계만 돌릴 수 있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5일 깨졌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개성 금강산 치고 나갔으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걸 미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이 망신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더라도 남북이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못했어요. 결국 깨졌고 북한은 생각해보시면 상식적으로 북한은 똑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핵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하고 핵을 포기해도 살 길하고 그 두 개가 그래도 테이블 위에 올라있었던 때입니다. 그 대신에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고 살아남는 건 이제는 옵션에서 없어진 겁니다.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의 전략적으로 자기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중국한테 러시아.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먹을 거 주고 경제 지원 얘기해도 북한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적어도 이 정권이 있는 한 그리고 엄청난 양보가 미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죄송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암흑의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기의 전력을 절감했습니다. 미국한테 조롱당한 그 전력의 약한 걸 절감했고요. 지금은 5년간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그때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겠다고 지금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붕괴, 전 저것도 화나는데 제가 저걸 가지고 한번 이단의 종말론 같다. 그걸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북한 붕괴론 연구하면서 수십억 한국 돈을 가져가가지고 북한 붕괴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틀렸으면 돈을 뱉어대든지, 왜 틀렸느냐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붕괴한다는데, 제가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누가 잘못 번역해서 조중동의 기자 중에 하나가 김준영 교수가 북한의 붕괴론은 기독교의 종말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좌파에서 완전히 2단까지로 가는 거예요. 교내 인트라넷에서 제가 공적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막 2단의 종말론, 요새 종말론 정명석부터 막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북한이 한다는 거는 정말로 몇월 며칠 몇년 재림에서 온다고 해놓고 그날 안 오면 아무 설명이 없죠. 이 사람들은 또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같습니다. 붕괴론이 왜 북한 붕괴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북한의 아사자가 걱정한 누가 이걸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입니다. 그 저희가 뭘까요? 인도적으로 아파서 그럽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광란에 도발을 하는 건 저 내부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이런 것으로 아마 또 몰고 나갈 겁니다. 북한 붕괴 안 합니다. 북한은요 1990년대 중반에 200만이 죽을 정도로 그 고난의 행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러시아처럼 참는 힘이, 견디는 힘이 길러져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저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빨의 고기고. 이게 김일성의 유언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 유언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한테 떡 주면 북한이 나올 거라는 착각입니다. 먹을 거 주면 나올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 경제적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생존입니다. 안보입니다. 왜 우리 안보는 절박하면서 북한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도 안보에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생존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8년에 원했던 것도 바로 저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핵을 포기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이건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감히 합니다. 지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핵은 가지게 해야 됩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그 핵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안심할 때 그 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그것을, 특히 미국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을 헌법에다가도 명시하고 법제화하고 그러면 이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지금 영변처럼 돌아가는 거 포기하고 미래에 개발할 거 다 포기하되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수십 개가 될지 저는 100개 안 넘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핵은요 사용할 수 있는 핵보다는 겁주기 위한 핵입니다. 보유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보수나 이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보유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미래에 종국적으로는 비핵화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안보를 통한 평화, 안보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잘 통합니다.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는 유약해 보이고 삶은 소대가리한 얘기도 없고 북한에 비굴해 보인다고 프레임을 짰습니다. 근데요 힘을 통한 평화는요 우리가 60, 70년대 그리고 북한의 방식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평화를 통한
안보에 2018년에 나왔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지금 북한이 올인하고 있는 것이 힘을 통하며 지금 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힘을 통하며 저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저걸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주변 국가의 아랍에 둘러싸여가지고 있지. 생존을 확보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모델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테러의 위협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삽니다. 그런데 참 토요일 날 시청에 나가면 미국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를 3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최소 3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나요. 여기도 미국의 미사일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시대 정신 여전히 두 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분단 체제는 미중 갈등으로 해서 더 고착되고 있고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제국주의의 망령에 식민주의의 망령 속에 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아시죠? 일본은 강제동원도 없었고 위안부도 없었고 제국주의 침략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부의 학자들까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시아와 한국을 문명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범 국가는 미국의 트루만이 됩니다.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린. 그래서 미국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일본의 역사 수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합니다. 맞는 소리죠. 그게 상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언론인의 죽음으로 외교관계를 끊는 민주당이 우리가 당한 고통에 눈 감는 것이 그게 가치 외교를 하는 근본입니까? 아까 제가 중간의 주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우리의 대외 환경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변수는 여전히 미중 패권 갈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적어도 긴장이 내려가야 미중 패권 갈등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미중이 재미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근데 지금 미중이 이용하기 딱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관리가 돼야 되고 긴장이 관리가 돼야 되고 평화 프로세스로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시대 정신이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 질문하셨던 책입니다. 책을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정권이 유지되고 이어질 줄 알고 선거 직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략서를 제가 그동안에 모든 걸 동원해서 한 달 만에 쓴 책입니다. 한국이 남다른 한국의 역사. 여러분 한국 사람을 제가 아까 러시아만 얘기했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피해받은 민족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은 한국이 미친 분. 왜 그럴까요? 한국은 부러우면서도 자기들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호전적이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류하고 다 좋아하지만 제가 외교관을 만나고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위협적인데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대요. 좀 삐뚤게 들으면 호구란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제품을 쓰고 싶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태원에 두 사람의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죽었습니다. 아시죠? 제 후배 대학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엘리트였는데 한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와서 매일 한국을 찬양하면서 공부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국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왔는데 지금 이 정부가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륙 학교하고 딱 맞는 개념 같아요. 해륙국가. 한반도라는 것은 일본이 악의적으로 한테 붙인 겁니다. 코리안 페니슈라의 절반이란 말 없죠. 길쭉한 대륙에 붙어 있어 툭 튀어나온 길쭉한 땅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는 온도이고 한국은 절반의 반도.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역사학자들은 우리를 해륙국가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해양국가이기도 하고 대륙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우리가 해양 세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개념도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우리는 대륙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륙학교가 해륙국가로 가자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호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인 것 같은데.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좀. 네. 이거는 뮤즈만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 김동기 선생님께서 강의가 예정인데요. 그래서 김동기 선생님이 책을 좀 읽었어요. 지정학의 힘. 김동기 선생님 책 내용에는 그 북한의 핵이 그 미국과 대결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면도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수교할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이 도리어 그걸 더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북한이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우리 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마치 당신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인정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공식적인 데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했던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악마론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 여러분 영화 보면 이 경구가 자주 나옵니다.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래서 그런데 pain in the as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하면 pain in the neck인데요. 늘 있는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뭐냐, 북한은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미국이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력에 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High risk, low return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한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요즘 말로 밀키트까지 만들어줘야 미국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해결해서 들이대서 밀키트까지 만들어야 미국이 먹을까 말까 합니다. 처음부터 미국을 움직여서 저는 북한하고 맺어준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 중국.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임팩트만 얘기했는데요. 한국이 만약 통일하면 좋든 나쁘든 이 아시아나 전 세계에 줄 이 충격파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좋든 싫든. 주변국가, 과거에 서독과 동독이 제일 힘썼던 게 뭡니까? 우리 통일해도 니들한테 위협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이 합의하고 협력해야, 두 번째는 주변국가에게 우리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끊임없이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논리는요, 그 논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해서 만약에 미국 쪽으로 온다면 중국과 우리는 다시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북이 합쳐져도 주변국에게는 우리는 평화 애호국이 될 것이고, 그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 너무 커져서 우리가 통일되는 게 주변 국가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태가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소련을 상대로 아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야 결과론적이지만 적절한 것인지.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도 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2차 가해라고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러시아 전문가들이요 미국을 비판하거나 젤렌스키를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 하면 그냥 추방이에요. 어떻게 2차 가해하느냐 우크라이나한테. 근데요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침략자는 러시아 규탄 과정을 마땅하지만 이거를 막지 못한 책임. 그런데 저는 젤렌스키가 전쟁이 난 이후에 결집시키는 도망가지 않고 결집시키는 지도력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지 못하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민스크 협정에서 이 동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동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먼저 어긴 것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자치권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침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끝까지 나토 가입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또 불신이거든요. 이전까지는 폴란드 넘어가고 체코 넘어가고 뭐 이 발틱 국가들 다 넘어갈 때도 야금야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방어와 나토의 확대가 러시아한테는 위협이 되죠. 러시아가 참다가 왜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루지아죠. 이 두 국가는 러시아인들도 거의 20%가 있고 이거는 폴란드와 체코는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들어와서는 안 되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계속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 한 번만 더 쳐. 좀 벗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 1차장이 다시 왔잖아요. 네. 안보 1차장. 예.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한미일 동맹에 대한 확신,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했던 것, 그리고 그가 쓴 논문 중에 자위대에 한반도 상륙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을 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외교 관리들은 도대체 뭐 하나요? 외교 관료들은 처음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문외교 때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한 번 묵살당하고 두 번 묵살당하잖아요. 그런데부터는 입 딱 다뭅니다.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서. 그거죠. 지금은 대통령실이 외교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죠. 요즘 시대 상황이 안 좋아서 오늘 강의가 이렇게 또